금융조사 일부는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사 대표 23살 송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호남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인사동과 익선동처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지명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3.1절을 앞두고 우리 땅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배우리 한국 땅 이름 학회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었을까요? 국내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2,300명에 육박하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0% 가까이 채용 규모를 늘린 건데요. 고금리 속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공익활동에는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권의 조치가 충분하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적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금리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면서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뜨린 탓인데요.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1.18%포인트로 5개월 만에 다시 확대된 상황이라고 하죠.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예대금리 차가 조금씩 줄어들 거란 얘기가 나온다지만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오늘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은행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은행권이 지난 IMF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성과급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다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한미 양국이 이제 공중 연합 훈련을 했거든요. 예,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B1B 랜서 폭격기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제 한 10여 대 정도가 출동을 해서 연합 공중 훈련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북한이 오전 7시께부터 7시 11분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고 이것을 포착을 했다라고 합참이 밝힌 겁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동해상에 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걸 발사한 다음에 자기들이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mm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술핵 공격 수단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390여 킬로미터하고 340여 킬로미터 정도 이게 날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평남 숙천 일대에서 비행 거리를 계산할 때 바로 이 같은 거리상에 위치한 이 공군기지가 지금 청주하고 그다음에 오산 군산의 미 공군기지 등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청주하고 군산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화성 15형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F-35 전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출격을 했던 그런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거에 대한 반발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올해만 들어서 벌써 이제 3번째 도발인데다가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조선중앙통신 등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의도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성 17형이 아니라 왜 화성 15형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예를 들면 방사포에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술핵 무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 실험도 별도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군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 관측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담화문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을 겨냥한 조처를 계속할 것임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담화는 정확하게는 화성 15형을 쏜 거에 대한 이제 그것에 대한 미국과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국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ICBM 발사 시험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이제 재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성 15형을 쏜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분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CBM 기술을 북한이 과연 확보를 했느냐, 특히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한 것이냐, 아직 미진하다, 네. 아니다, 그래도 조금 진전이 됐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고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 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방어할 대책에나 보다 신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성 15형이 이제 발사 지시가 내려진 다음에 9시간 이상 걸린 다음에 발사가 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걸 기습 발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그것은 이 남한과 미군의 정찰 자산의 어떤 사각을 노려서 일부러 그렇게 늦게 발사한 것이다라면서 이 반격을 하는 일종의 심리전을 또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핵 탄도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그리고 기관 5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서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개발 등의 자금 확보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5곳의 경우에는 북한의 해운 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고 뭐 북한산 석탄 거래라든가 마찬가지로 유류의 대북 수출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자 제재를 한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4번째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집권 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되고 이러한 걸로 부족하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에 펼친 평화쇼가 파탄이 났다.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다. 이러면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을 갖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 그리고 연합단체 327곳에 대해서 개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보조를 맞춘 이러한 노조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양대 노총이 오늘 이제 한 목소리로 정부를 규탄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노총은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는 이미 이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네.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노조 조합비 회계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서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치열하고 치졸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997년에 이미 폐기된 옛 노조법에서도 노조가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해서 노조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현행 노조법은 조사권을 심지어 없애고 노조의 보고 의무만 두고 있는 거고 이것도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어떤 변화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어떤 변화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했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이 결과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지 제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표지를 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근데 노동부가 지침 내릴 때 표지하고 내지 한 장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본을. 네. 근데 내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회계 장부 내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는 거는 부당하다. 우리는 비치를 해놨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다라는 게 민주노총이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이제 부당하다라는 거고요. 또 민주노총은 우리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 원 외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고 이것도 노사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돈도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나머지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한 그런 일반 회계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은 누구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충실히 공개를 하고 있고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공개하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인용이 돼서 보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노동조합을 겨냥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30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 지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야 된다.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야 되는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뭐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뿐만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장을 하고 또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완성화돼서 치해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쭉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도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 아니다 라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노조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농성장을 지금 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농성장을 오늘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은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거 하다 보면 전혀 진척이 없을 수가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우리가 법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 성과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조에 대해서 강경하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국정 운영의 1순위 목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뭐 실효성이 있느냐의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과연 이 노조 회계를 바로잡는 게 이제 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세 번째로 지금 사실관계가 맞느냐. 지금 뭐 1,300억씩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노조들이 지금 이 세금을 갖고 막 나눠 쓰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게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했다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이 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난방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뉴스가 전당대회 뉴스만 쭉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얘기하고 통신사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상반기에 동결한다 얘기하고 여기에 더해서 노조에 대한 강한 대응까지 보여준다. 아마 이런 이제 어떤 기조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만 만든 건지 아니면은 기업주도 같이 만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노조만 지금 들여다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른바 천공 의혹이 또 여야 간의 공방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가 열렸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몇 차례 이제 좀 공방이 오가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이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개입 의혹을 거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 무술 정치가 판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이다라면서 이러한 이제 의혹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공상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무위에서 다루는 어떤 주제도 아닌 것을 꺼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해라라면서 좀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본격화되는 분위기예요? 본격화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본격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서 지금 경찰은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이 김종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거는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달 이상 지났는데 처음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늦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의혹은 핵심적으로 이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과거에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수염이 길고 머리가 길고 수염과 머리가 하얀 사람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왔느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서 삭제되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CCTV는 삭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삭제됐는지 그리고 이 삭제된 내역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경찰의 CCTV에 대한 입장은 지금 한 2주 전에도 이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격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육참총장 부르고 뭐 그 보고했다고 하는 부사관 부르고 그럼 몇 명만 불러도 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을 이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간을 고려를 하면은 이 간극을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지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건지 그 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에 따라서 24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 27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오늘 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그러면은 본회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치권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당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찬성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까지 합치면 일단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석수가 122석이기 때문에 이 과반이 이제 150석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28표가 이탈이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해석, 전망, 계산을 언론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힘을 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 다수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민주당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냐 아니면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포하는 사안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을 하면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한테 친전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보냈다는 건데요. 예. 이 메시지에 이제 자신은 억울하다, 좀 힘을 모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낸다라면서 이 구속영장 전문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이 내놓은 반박문 이 두 가지를 함께 첨부를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읽어봐 주시고 널리 알려달라. 진실의 방패를 들어서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당내에서 뭐 다른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공천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문도 했고요. 김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뭐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망상에서 빠져나오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하라고 지시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오늘 이른바 50억 클럽 특권법을 발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양기대, 이상민, 이용선, 이용호 의원 6명이 이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정의당은 법안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 특검의 범주를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이 수사 범위는 이 50억 클럽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장동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예를 들면 박영수 전 특검 등이 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사가 간다고 하면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천권, 이 특검 추천권과 관련돼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 뒤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한 그런 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우리 처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어떤 뭐 협상을 할지 이건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도 오늘 두 번째 방송 토론회를 열었는데 쟁점되는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흙탕물 싸움이 좀 더 이제 좀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차기 총선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주로 이제 김기현 후보한테 대통령이 뭐 총선에 대해서 공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걸 물었는데 오늘은 김기현 후보가 역공을 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뭐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런 공격을 했고요. 또 김기현 후보의 이제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집중적으로 막 공세가 지속이 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날리면으로 들리고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손하나 후보가
나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듣고 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3.1절을 앞두고 각종 지역과 도로명에 숨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서는 배우리 한국당 이름 학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해잖아요. 예, 올해가.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아직도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일제 흔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그렇죠. 뭐 일상 용어에서부터 무슨 또 이 땅 이름뿐만 아니라 예. 일제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땅 이름 관계에서 일제 잔재 이걸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학회에서 잔재가 남은 지역과 도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혹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쭉?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 우리 학회에서는 이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전국적으로 무척 많은데 물론 많이 고치기도 했죠. 뭐 일제가 그냥 천왕봉 뭐 이렇게 한 것 같은 거, 뭐 천황봉 이렇게 고친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근데 또 고쳐놓은 겁니다. 근데 일제 잔재가 대부분 이제 이름에서 아직도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한 반 정도가 거의 일본인들이 건드려 놓은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특히 네. 종로가 더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일제 잔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일제 잔재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들을 지금도 우리가 흔히 부르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종로 같은 경우 특별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종로가 3분의 1 정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예. 동일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교동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옛날에 교동이라고 그렇게 부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 교동 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게 옛날에 그냥 향교골 또는 향교동 뭐 이렇게 불렀던 거고. 예. 그리고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누상동, 누화동이라고 해서 인왕산 밑에 동네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이름도 없었고요. 예. 조선시대는 그냥 누각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누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나와가지고 누각골이라고 그러고 굳이 한자로 쓴다고 하면 누상동 이렇게 불러왔어요. 네. 세종대왕이 태어났던 곳도 인왕산 근처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옥동이라는 옥류천이라는 옥류천가에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옥골 옥동인데 그 옆에 인왕동하고 합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옥동과 인왕동을 합해서 옥인동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옥인동도 일본 사람들이 붙인 그리고 겁니까? 특히 다른 동네가 있죠. 왜 원남동, 원서동 뭐 이런 거요. 예. 이게 창경원 근처인데 그게 창경원의 원자 그러니까 그 원의 남쪽에 있어서 원남동이에요. 서쪽에 있으면 원서동 이렇게. 그 일본인들이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직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경원이라는 게 뭐예요? 창경원은 아니잖아요. 창경궁이지. 그렇죠. 예. 일본인들이 궁까지 이렇게 격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인사동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 인사동 네네. 같은 경우는요. 예. 거기는 관인방이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예. 방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왜 동네방네 할 때 그 동네는 작은 거고 방은 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방네라는 이름이 나온 그 방인데 네. 거기 관인방 속에 사동이 절골인데 그 사동이라고 하는 사동이 둘로 나누어서가지고 대사동, 소사동을 했는데 네. 그 사동의 절사자 관인방의 인자 그래가지고 인사동이 된 거거든요.
뭐 그런 이름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좀 갖다 자두인상하는데요. 그렇게 이거는? 불러왔던 걸 우리는 정을,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부를 땐 정을 갖다가 마치라고 부르는데 예. 그 마치를 동으로 우리가 고치는 정도로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고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아니 회장님, 그 인사동이면 우리나라 네. 관광 온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지명을 인사동 그대로 둔다는 것도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바꾼다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 거고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뭐 길 이름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우리식으로 돌리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인사동 뭐뭐 인사 뭐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옛날에 거기가 절골이었거든요. 절골이 한자로 쓴 게 사동이에요. 그러면 그 사동이라는 그 사동이라고 하는 지금 인사동에 가면 사동이라는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절골이면 절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설물 이름, 길 이름, 그러니까 도로명 같은 데라도 붙여놓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사동이라는 이름을 들쓰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인천 송도에도 뭐 일제단체가 남아있다고요? 근데 이 송도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송도 그러니까 그 섬인 줄 알아요. 그 섬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섬 이름도 아니었고 네. 이게 일본식 군함 이름이거든요. 군함요? 청일전쟁 때인가요? 청일전쟁 때 그때 그 일본의 군함 이름이 마스시마라고 하는 그 군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드나들어 쓰니까 그 마스시마를 그 송도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섬 이름이냐 그렇게 알게 된 모양 같은데 예. 송도라는 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식 이름인데 일본식 이름이 이걸 그냥 그대로 쓰고 나중에 가니까 뭐 해수욕장 이름으로 뭐 송도 해수욕장 이렇게 부르는데 조근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열 전쟁 당시에 일본이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렇죠. 이겼을 때 그때 나갔었던 군함이 마스시마. 그러니까 그거를 한문으로 쓰면 송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쓰면은 이제 소나무 송자에다가 섬도자 쓰는 송도인데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마스시마예요. 그 마스시마 이것을 그냥 써왔던 거를 광복 후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이름이 굳혀져 온 거죠. 그럼 송도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거긴 이름이 뭐 순우리말 이름도 꽤 있었어요. 뭐 한나루, 독바위 뭐 이런 이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돼 있는데 지금은 뭐 거기 옥년동이라고 돼 있지 아마 그 옥년동이 그 옥빛의 연꽃이라고 그러고 산 이름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옥년 이런 이름보다는 원래 거기에 큰 나루라는 뜻이라 한나루였어요. 토박 이름은. 그리고 그 옆에 그 산 쪽에 독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독바위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은 옹암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또 항아리 옹자, 독옹자, 바위 한자 써서 옹암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나루 독바위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송도 쪽에 있었던 우리 토박이 땅 이름이에요. 이런 것도 찾았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걸 지금 못 찾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 한복판에 우길기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길기 흔적이라기보다는 그 옥자가 그게 빛날 옥자가 일본인들이 그 즐겨 쓰는 한자입니다. 빛날 옥자라고 하고도 우길기 하는 그 옥자인데 예. 그런 건 일본인들이 쓰는데 일본인들은 그 내 이름에다가 자기들의 그 향수 때문에 그럴까요? 일본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에 있는 땅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옥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이름대로 읽으면은 그걸 아사히가와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것이 옥천이고 그게 해방 이후부터 강복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지금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뭐 시설물 이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용산 전자상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옥천 고가차도 있잖아요. 그거죠. 바로 그건데 이제 거기 옥천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파도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차도인데 고가도로인데
그 옥천이라는 이름에 버젓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게 다리 쪽에다가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시설물 이름이 옥천고가도로 이렇게요. 예. 이게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통관계 이야기를 할 때도 옥천고가도로가 막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만추천으로 고쳐쓰기로 했었던 건데 거기가 이제 옥천이 그 만추천이 우리 원래 이름에 그 덩굴레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럼 만추천 대교라고 아예 고쳐놓고 만추천 차도라고 해놓고 그 시설물에 그 간판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다리 명패라든지 이런 것을 붙인다면은 그것까지 고쳐놔야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놔둔 채 그냥 뭐 지명을 고쳤다 그러면 그건 고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회장님, 아직도 궁금한 게요. 예? 회장님, 궁금한 게요. 예. 광복 직후에 우리 네. 지금 세종로, 충무로, 을지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예, 잔재 청산하고 일제 장세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길 중심으로 한 거는 그래도 광복 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한 거 특히 외색이 짙은 거를 우선 고쳤는데요. 예. 그들이 붙인 것 중에 통자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나면서 종로통 뭐 광화문통 이런 거. 예. 이런 것부터 고쳤어요. 이 고치려면 이제 우리 위인의 이름을 따자. 예.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근처가 여기가 원효로인데 여기가 원정통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이름을 고치다 보니까는 그 위인과 관계되는 거기서 낮거나 거기와 뭐 관련 있는 이름으로서 뭐 충정로, 세종로, 뭐 충무로, 을지로 이런 식으로 그 위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건 잘한 거죠. 그런 건 잘한 건데 이제 소지명에 들어가서는 그대로 아직도 그냥 나했다고 있는. 특히 이렇게 동일하면서 아직도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땅 이름 학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좀 이름 바꾸자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벌렸죠. 근데 벌려도요. 핑계가 있어요. 핑계요? 뭐냐면 고치면 혼동이 생긴다. 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등등의 핑계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제발 그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쉽게 얘기하면 뭐 지하철역 같은 거, 공원 같은 게 좋아요. 공원 이런 거, 이런 이름을 붙일 때 인사동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생겼다면 인사동 공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원래 거기 옆에 있는 동네가 거기가 탑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탑골이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거기 탑골공원이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사동 옆에. 그 탑골이고 우리말 토박이 이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붙여나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차츰 일본식 이름도 정리되어 나갈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라도 하길 바라고 있어요. 즉, 행정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이름이라면, 시설물 이름, 도로 이름, 특히 도로명, 지금 도로명들 많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 이름부터 일제 청산을 하자.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동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새로 만드는 것들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공원 이름 같은 거 갖다가 뭐 우리식으로 붙인다고 해서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붙여 나가면은 자연히 옛날에 거기가 탑골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요.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같은 걸 갖다가 아직도 그 옥천고가도로 저런 식으로 놔두는 거는 이건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고치면은 회장님 자연적으로 밖에 나갈 것 같아요. 저희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일제잔재 명칭이 아니라 방송에서 좀 우리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국 땅 이름 학회 배우리 회장이었습니다.
16살까지 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었던 소녀가 명문대 박사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경을 극복한 소녀 이야기 어떤 책입니까? 네,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경악, 흥미, 공포, 감동 이 모든 감정을 이 한 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책으로 추천을 하곤 하는 책인데요. 네.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다 칭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따분해 보이는 그런 교육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제목이 어떻길래요? 네. 하지만 사실 읽어보면요. 부당한 억압에 맞선 한 사람의 성장 서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성장에 감정을 이입해서 읽었을 때 정말 재밌거든요.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입니다. 배움의 발견. 네. 사실은 언론에서 출판 기사로도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네. 많이 주목을 했던 책이긴 해요. 네. 기억이 나는데 일종의 제목만 들으면은 만학도의 성공 스토리 같은 네.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은요. 예. 아버지와의 갈등입니다. 아버지의 교육 방침은 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방침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면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좀 심각한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타라가 제대로 된 지식이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이 책은 타라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결국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도전과 고난 그리고 투쟁의 과정인데요. 그 대부분의 고난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아버지는 딸바보다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 교육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반대예요. 이거 뭡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타라의 부모님들은요. 모르몬 교도예요. 종교적인. 네네. 모르몬교는 1830년에 미국의 조셉 스미스가 설립한 종교인데요. 네. 굉장히 특이한 교리와 강령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강력한 교단을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기독교들한테는 이단 취급을 당하고 총격도 받고요. 방화 등의 협박을 받아서 이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후계자가 된 브리검령이 1만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자리를 잡게 되죠. 아예 세상과 단절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유타주는 그 모르몬교의 도시잖아요. 네. 술과 담배 이런 걸 안 하는 건 그런다 쳐도요. 카페인이 섞인 음료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홍차도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낙태나 도박 등을 금하는 아주 금욕적인 교리를 설파하는데 게다가 초창기에는요. 일부 다처제를 실시해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일부 다처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타협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주로 그 순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 이 모르몬 교도들은 국가와 제도를 거부하고 가능한 과학 기술도 멀리하고요. 종교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게 특징인데, 근데 최근에 와서는 모르몬교라고 해서 예전처럼 엄격하게 생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타라의 집안은 모르몬교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정도로 좀 유난스러운 거죠.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집안이었다. 네, 현대사회를 거부했고요. 일단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공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안 다녔다는 건데요. 홈스쿨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폐차장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고 교육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나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생 기록도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해요? 네. 출생기록도 없어서 보험이고 뭐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됐고요. 예. 더욱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병원을 거부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아무리 큰 부상을 입어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이거 약간 아동학대 냄새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못 받게 한 거다. 네. 그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뚫고 결국 명문대 박사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타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성장 환경에서 타라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타라의 아버지가 일단 지독한 고집쟁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몰몬교도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몰몬 교도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청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다. 네. 예. 그러니까 워낙 이러다 보니까 같은 몰몬 교도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따돌림 당하거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대다수의 모르몬 교도는 병원과 학교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라 같은 경우는 같은 종교를 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을 안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예. 그리고 이 타라의 아버지 같은 경우 나중에 보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보자면 조울증 혹은 조현병으로 의심받는 그런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예, 조현병이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몰몬교도들이 네. 사는 지역에는 학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니죠.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들도 근데 이것도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지금은 이제 현대랑 타협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다 그러는데 예. 이 집만 좀 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몰몬교도 타락한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근본주의 원리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중에서도 좀 심한 집안이었던 거죠. 타라는 진짜 만약에 배움의 욕구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진짜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전혀 사실은 배움의 욕구를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이제 배웠다가 야 나 저거 너무 좋아라고 해서 비교를 해야지 예. 내가 배우지 못한 이 상황이 좀 자기가 아쉬울 텐데 예.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교육을 받고 못 자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또 그 공교육에서 네. 어쨌든 성공을 좀 거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이 배움의 발견인 거죠. 나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요. 어떻게 네. 공부를 한 겁니까? 대학은 그래도 대학은 대입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본 거예요? 그 타라의 오빠 중 하나인 타일러가요. 네.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반기를 들고서 혼자 독학을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예. 그 오빠가 타라한테도 야 이런 길이 있으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타라가 정말 대단한 게요. 17세에 고졸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타라가 모르몬교의 대학인 브리검영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요. 예. 거기서 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진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예. 그 중간엔 또 하버드대에서 방문 연구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우리로 보자면 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부 진짜 잘했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예. 옥스퍼드 하버드면 그렇죠. 요즘엔 더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초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공부로 성공을 했으면 엄청난 거라. 그래서 이제 배움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타라가 이렇게 공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뭐 이 공부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주 내용은 타라가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해요? 아버지에 의해서 강요받아진 정체성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인 거죠. 부모님의 강압과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려서부터 믿었던 세계가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죠. 그 충격도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안한 홀로서기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혼자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이게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그때가 출판 기사 봤을 때 기억으로는 미국에선 대단한 주목을 받았던 책 모양이더라고요. 네.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어요. 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제조기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 형님이라고. 빌 게이츠 형님이 추천했어요? 빌 게이츠 형님이 추천해가지고 자기의 토크쇼도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타라 성공한 이후에 네. 타라 아버지 혹시 바뀌었어요? 변했나요?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보통 왜요? 타라의 이야기를 읽고서 이렇게 사람들도 막 감동받고 막 이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타라의 아버지한테 주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도 좀 알잖아요. 그런 어떤 여론의 그런 것도 아는데. 그렇죠. 좀 너무 심했어요. 네, 뭐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학교는 그렇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책을 보면 자기도 보면서 이랬구나 우리 딸이 뭐 그러면서 부모가 좀 변하는 게 보통은 이런 책의 마지막 스토리잖아요. 네. 반전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게 반전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너무나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책에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니까 어머니도 항상 그 뒤를 받쳐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딸 편이 좀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더 이렇게 다독여주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타라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을 표현하니까 어머니가 항상 순종적으로 아버지한테 지배당했다가 나중에 타라 편을 들면서 타라한테 너도 내 딸인데 라고 말하며 타라를 위해 아버지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약속을 하죠. 예. 그래서 타라도 이제 감동을 받고 네. 보다가도 저희도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그냥 타라의 반대편, 아버지 편에서 행동을 했고요. 타라를 그냥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한 번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왠지 위안이 좀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위안이 되는 거겠지만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좀 꾸미거나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사실대로 기술을 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그런 거 그 고집불통 아버지가 또 남들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면은 사실은 좀 그 아버지 캐릭터에 맞진 않거든요. 종교적 신념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네네.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뭐라고 설명해 주실지. 사실 이 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케임브리지 박사까지 받은 타라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예. 이런 걸 보면서 뭐 역경을 극복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아직까지도 이런 가정들이 번듯하게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이 더 놀라웠거든요. 그럼 몰몬교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굳이 몰몬교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고집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타라같이 자라나는 인간의 능력을 보면 그나마 좀 희망적이다는 생각도 해요. 워낙에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흡입력도 뛰어나고요. 잘 읽히고 읽고 난 다음에 감동적인 장면도 남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책 제목만 보고 이거 우리 아이한테 읽히면 굉장히 아이가 자극받아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청취자 0108님께서요. 책에는 지금이 배우고 공부하고 고마운 시간. 고맙습니다. 시사야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네, 오늘 주경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견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평년균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 많이 끼겠고 경북 동해안에 오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1mm, 적설 1cm 미만입니다. 울릉도 독도는 아침까지 2에서 7cm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1도 등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대구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인천 2도, 서울 세종 4도, 대전 5도, 광주 울산 제주 6도, 대구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3.1도, 습도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두 개의 사건과 이 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소처럼 조간신문을 읽다 찌를 듯 제 눈에 들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참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압군, 특전사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80년 5월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곳에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일까? 사진 속 주인공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그리고 80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묘지를 찾은 특전사 동지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진압군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잠시 기대도 했지만, 이들은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치유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5.18단체와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극렬 반발하는데도 말입니다. 진압군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질서 회복을 한 피해자라는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나치 전범이나 유대인 학살 가담자도 이제는 피해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득 사흘 전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제주 4.3 사건 피해자 1191명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제주지법 정찬수 부장판사를 조명한 기사였는데요.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지팡이를 짚거나 자녀들의 부축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온 희생자와 유족들, 그 아픈 사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무를 잊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제주 지역사회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가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에게 4.3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청했다고 하는데요. 정 부장판사는 익숙치 않은 제주말로 떠듬떠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방 봄철 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바람은 유채꽃을 흔드는 것 아닌가요? 부디 어떻게 해서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제각각이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너와 나 모두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같이 갑시다. 살아낸 자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는 말, 그리고 피해자들을 여전히 위로하는 한 판사의 얘기, 어느 쪽 마음이 맞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he stars all the way from here. Can't you see the glow on the window pane? I can feel the sun whenever you're near. Every time you touch me, I just melt away. Now everybody asks me why I'm smiling up from ear to ear, but I know nothing's perfect, but it's worth it after fighting through my tears.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Baby,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when I need to make everything stop.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Oh, come on,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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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You put my love on top. Oh, come on,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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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My love on top, baby. I can hear the wind whipping past my face as we dance the night away. And boy, your lips taste like a night of champagne as I kiss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Now everybody asks me why I'm smiling up from ear to ear, but I know nothing's perfect, but it's worth it after fighting through my tears.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Baby,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when I need to make everything stop.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Oh,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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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You put my love on top. Oh, come on, baby, you put my love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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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My love on top. It's you. You're the one I love. You're the one I need. You're the only thing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baby.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all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Come on,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I always call when I need you.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Cause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Baby,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Everything stops.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baby. 'Cause you're the one that I love,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You're the only one I see. Baby, baby, it's you.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You're the one that always calls when I need you. 비욘세 러브 온 탑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321님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앞에선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절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성 어린 마음, 나눔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런 너머에서 그려보는 함께 걸어가는 삶을 그 판사님께서는 그려보신 듯합니다.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5582님, 나와 남으로 나누지 말고 너와 나 모두를 위하여 함께. 판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좀 이 판사와 관련한 소식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좀 뭉클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방청객에 있던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일어나서 거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판사들도 있다는 생각을 진짜 오래간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살아남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네. 일단 대부분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까? 지진 피해 11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서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의 생還소식도 간간히 들리긴 했었는데 지금 이틀째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구조 작업이 두 군데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만 마라슈주와 하타이투 주주 두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주 내에 건물 40여 채 주변에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누군가의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총 11개 주에서 1,3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4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로 기반 시설부터 전부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피해 건물 대부분이 이제 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오늘 제가 이 소식을 보고 조금 눈물이 났었어요. 네. 지금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유치원은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도. 그러니까 유치원의 이름은 임시유치원이에요. 사랑의 학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학교는 어디든 있다. 라는 말이 씌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집을 많이 그린대요. 네. 그 아이들한테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그리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아이들도 지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사실 튀르키예에 계신 분들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씩은 재건으로 무게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튀르키예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게 재건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우리 9호대 일진이 구조 작업을 마치고 일단 귀국을 했어요. 네. 현장에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진에 대한 공포를 처음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진이 굉장히 강진으로 이어지는 지역들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철수하기 전날에도 꽤 큰 여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짐작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 잔해를 이렇게 뒤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렇게 수색을 하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확인만 하고 심지어 수습을 할 수 없었던 죽음들도 있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사명감과 현장에 투입된 인원으로서의 비애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놀라운 점은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구조대원들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승용차와 트럭을 제공을 하고 마실거리와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굉장히 달라도 네. 사람으로서의 통하는 무언가와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했었고요. 이제 건강 상태는 김국고대 일진들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건강 검진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장에서 이제 구조견들이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 조치는 아마 취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고대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어떤 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 감사 영상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전달이 됐었는데요. 구조대들이 이제 한국어로 구조대들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하는 영상이 비행기 안에서 틀어졌습니다. 보니까 그 우리말로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 인사였는데요. 네.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보는 저도 눈물이 났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 앞에 여자 구조대원분들이 계속 그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오늘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조대원들이 악조건 속에서 생존자를 구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의료대 중심의 이진들과 교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누리꾼들이 한국에서 온 구조팀에게 감사한다. 형제 국가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대신 막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네. 드네요. 우리 구호대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진 나가는 구호대들도 아무 별탈 없이 잘 귀국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시리아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경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네요. 네, 최초에 이제 트럭에서 발화가 됐었는데 그 트럭에서 발화된 것이 방음벽에 닿은 지 4분 만에 전체적으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네. 12월 29일 오후 1시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초창기에 최초로 불이 난 지역은 5톤짜리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었는데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로 40초에서 50초가량 화재 진화를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불길이 안 잡히니까 이게 46분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49분쯤에 119에 신고를 하고 대피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 불이 나기 시작하긴 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초기 진화를 하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1, 2차로로 지나가는 차량들 그냥 지나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뭐 도움을 같이 청했다거나 뭐 어떤 움직임을 했을 수 있었는데 끌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불이 커지면서 이 방음벽하고 천장이 옮겨붙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4분 만에 천장에 곧 닿고 반대 차로까지 이제 불길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확산이 됐고 46분에 발생한 불이 54분이니까 8분여 만에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방음터널 내에 잘 아시다시피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었던 탓에 화재 자체가 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 화재가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터널 안으로 번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난연제로 시공이 됐더라면 옆에 불이 좀 붙더라도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을 텐데 네. 그냥 순식간에 불이 네. 그냥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뭐 터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관제실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어요? 못 보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네. 이게 화재의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 아시다시피 화재가 났는데도 계속 터널 안으로 차량들이 네. 진입을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과천의 방음터널 화재 당시에 상황실에 CCTV에 그 상황이 CCTV에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근무자 3명이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있어서 바깥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올 때까지 화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량 진입이 계속되다 보니까 화재가 나고 나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도로업체 상황실이 초기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상황실의 CCTV에 사고 장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만 3명의 직원 모두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3분 뒤에 순찰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사고를 인지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응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대피 방송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전광판에 표시한다든지 차로 이용을 해서 이제 차로 이용하는 걸 규제한다든지 터널 진입을 차단한 것 같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몰랐으니까 운전자들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그냥 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15분 뒤에 터널의 전기 공급까지 끊기면서 안전시설이 완전히 작동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화물 운전자의 경우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2020년에 그 화물차가요 불이 난 적이 있었대요.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화재 후에는 인근에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화기로 해보다가 진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119에 신고하고 자기는 그냥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네. 주변에 오히려 그 소방 시설이 있다는 거를 좀 찾으러 다녔더라면. 네. 그리고 뭐 비상벨 통해서 좀 알렸더라면 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도로관리업체 상황실장 그리고 화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터널 시공의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난연 소재로 전부 다 교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은 아마 이건 뉴스는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경제 사정은 사실 굉장히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 경제 수준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건데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GDP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숫자만으로 보여지지 않는 삶의 이면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요. 2014년부터 11개 영역에 71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삶의 만족도인데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작년에 2021년이 6.3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2017년에서부터는 거의 정점 수준인데요. 이번에 0.3점이 올랐어요. 2013년에 5.7점이었어요. 2017년에는 6점, 2018년에는 6.1점, 2019년에는 6점, 2020년에는 6점, 조금 올라서 2021년에 6.3점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을 평가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알려준 다른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지표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자살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6.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00년에 13.7명이었는데 2021년에 26명이라 그러는 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경제 사정은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망적인데 특히나 20대하고 70대 자살률이 많이 늘었대요. 20대의 경우에는 2020년에 21.7명인데 2021년에는 23.5명. 70대는 같은 기간에 38.8명에서
41.8명.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고요. 예. 여성은 대부분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 30대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 OECD 국가가 됐다고 우리가 반가워했던 게 아마 2000년도 안 돼서 90년대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삶의 질은 사실 그때 이제 경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OECD 국가에 들어갈 만큼 좋아졌다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 이후로 한 2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어디서 도대체 시작된 것인지 네. 진짜 우리 사회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삶의 만족도하고 소득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소득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2021년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5점 정도 됐어요. 삶의 만족도가.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도 0.8점이 낮았고요. 네.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 그리고 4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 6.3점이니까 평균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6.5점이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지표에서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그다음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 비만율, 가계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돈도 많이 벌긴 했지만 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2008년에 가계부채 비율이 138.5%였는데요. 그것과 비하면 지금 2021년에 206.5%니까 벌어도 사실 내 수중에 남는 것보다는 빚 갚느라고 너무 허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득이 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쁜 수치는 제일 높고 뭐 최하위권이나 아니면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나쁜 거고. 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평균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평균적이지가 않아요. 네, 우리 삶이. 그래서 뭔가 어디 극단 사이에서 좀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표가 인터넷에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난해 학력평가를 치는 전국의 고등학생 27만 명의 성적표가 주말에 유출해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 학교, 성적, 반 등수까지 다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표 이렇게 완전히 작년에 이제 치른 성적표가 쫙 그 유출이 된 건데 네. 거기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이름, 학력 평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치른 거.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남하고 충남을 뺀 전국의 학생들의 성적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과목별 원점수와 표준 점수는 물론이고 전교 등수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표준 점수나 이런 거가 이제 유출이 되면 수시나 이런 데 있어서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통째로 지금 고3 학생들의 개인 성적표가 통째로 공개가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고3 수험생 이름 중에 연예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성적표까지 고스란히 이제 찾아냈으니까 추가 피해도 지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일 수도 있고 또 내부 유출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에다 불안감 동시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파일 공유방에서 학생들도 이제 자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유출된 성적자료를 다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이걸 본 사람은 처벌을 받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 개인정보 이렇게 쉽게 털릴 수 있는 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네. 교육당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출되는 성적이 나중에 입시 전략을 짜는데 혹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왜냐하면 수시나 이런 거는 그렇죠.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참 이게 빨리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20명에 불과했던 지방의 한 시장이
뭐 관광객이 명소가 됐어요? 네. 뭐 몇천 명씩 가는 겁니까? 많은 날은 하루에 몇천 명씩 온다 그러네요. 네. 여기가 예산인데요.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몇천 텐데.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 지금 한 달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오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9일에 예산의 시장에 백종원 씨가 가게 문을 쫙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쭉 줄을 서서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맞아요. 네, 멀리서들 오셨더라고요. 우선은 시장 그 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레트로 감성에다가 너무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백종원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데 네. 거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군하고 손잡고 부활시킨 말하자면 일종의 백종원 거리인 거죠.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보시니까 참 좋기도 하고요. 공실률도 지금 50%에서 30%로 줄었고요. 빈 가게도 세를 내려고 임대 문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보니까 실제로 방문객이 작년에 12월에 42,704명이었었는데 지난달에 65,957명으로 54%나 증가한 상황이고요. 주변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래서 원래 이거 2차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 연말쯤 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다음 달 한 달 쉰답니다. 네, 그리고 다시 2차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산이 원래 이 뭐랄까요? 맛집 탐방하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숨은 지역이었어요. 정말 먹을 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백종원 대표 어떤 반응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그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빨리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백종원 대표가 내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흉이란 말을 들어 상처가 됐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백종원 대표 여기 5개 가게를 매입을 했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거 오히려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가게에서 안 올리게 되면 다른 가게도 올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에도 또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꼭 귀촌이 아니더라도 지역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성공하는 거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네.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백종원 같이 되면 어떡해. 뭐 이렇게 또 걱정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각자 독특하게 뭔가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반찬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4일이었죠.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민간 차원의 기상관측용 기구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중국이 정찰 풍선 함대를 운영했다면서 전 세계 40개국에 풍선을 띄워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미중 갈등을 넘어서 세계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정찰 풍선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이 지난 4일 정찰 풍선을 격추한 상황부터 우리가 짚어볼까요? 네, 먼저 미국 국방부가 2일에 며칠 전에 미국 본토 상공에서 고고도 감시 기구를 감지해서 추적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먼저 내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중국 풍선이 1월 28일에 알래스카 서쪽 끝에 있는 알류산 열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30일에 캐나다 상공으로 넘어갔다가 31일에는 미국 북부에 있는 아이다호로 다시 넘어왔고 이게 1일에 몬태나주에 있는 미군 기지 상공을 지나서 미국 본토를 횡단 비행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몬태나주에 미국의 세계 핵 미사일 경납고 중에 하나인 맘스트롬 공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뭘 살펴보고 간 거냐
거냐. 여기 이래서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미군이 그래서 이제 몬태나주 상공에서 좀 격추를 시켜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국방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직후인 2월 4일이 돼서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서 전투기를 이용해서 격추를 한 건데요. 이 격추된 풍선이 마리 풍선이죠. 반경이 36m짜리 정말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네. 전투기 길이가 18.5m였으니까 전투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풍선이었고요. 통학버스 3개 정도로 큰 그런 풍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 크기면 거의 한 달 이상이나 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풍선이라고 보기보다는 비행선에 더 가깝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기상 관측용이라고 자꾸 이제 중국이 주장을 하는데 기상 관측용은 한 2시간 최대 200km 정도밖에 날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풍선은 약 18km 상공에서 7일 동안 미국 대륙을 13,000km나 횡단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상 관측용에는 온도나 기압 또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용한 기상 관측기 라디오 존대라는 걸 탑재하는데 여기엔 그게 없고 이번 중국 풍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태양광 전지판이 부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찰 풍선은 2km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보다 높게 떠요. 그래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요. 200에서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정찰 위성보다는 또 지상과 훨씬 가까운 그런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정찰 목적의 기구입니다. 네. 아니 이게 풍선 하나가 이렇게 뭐 전 세계 국제 질서를 막 이렇게 뒤흔들 만큼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네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기상관측용 풍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게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풍선이었는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편서풍을 타고 날아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중국에다 띄우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거 날아가서 미국까지 의도하지 간 거다.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공이 진입을 한 건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미국이 이런 민간용 풍선을 격추를 전투기로 또 했잖아요. 네. 과잉 대응이다. 이건 히스테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왕이 위원이 내놓기도 하고 네. 그럼 이 풍선이 우리 어떤 민간 기업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좀 근거를 해야 되고 그 기관도 우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니다. 이 풍선에 태양광 전지판 모터 같이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이 있었다. 이건 절대 기상 관측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로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고 해도 이게 발사 일정이나 발사 궤도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던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으로요. 왜냐하면 미국 기상청도 하루에 100개 이상 쏘거든요. 기상 관측용 풍선을.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근데 발사 일정이나 예상 궤도를 다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공개를 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국으로 잘못 넘어가면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풍선이 잘못해서 비행기랑 충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위험할 수 있겠죠. 비행기 항로를 또 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비행을 한다고 자세하게 공지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번 중국 풍선은 그런 경로를 밟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를 위한 풍선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게 또 군사 정보로 전용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정착용 풍선이라고 이제 추측되는 게 발견되면 굉장히 각국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최근에 사실 최첨단 정찰 위성으로 이제 감시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일부러 그 허점을 노리고 정찰 풍선 개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찰 풍선이라는 게 속도가 느리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에 적기로 인식이 잘 안 된답니다. 특수한 안료를 바르면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위성보다 저고도를 비행하니까 그런데 좋은 화질의 지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의 내몽골에 있는 풍선 개발센터가 이 정찰 풍선을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풍선을 날리면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한 풍선 고무개발 업체들이 다 중국 국영 화학기업인 시노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인민해방군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당국은 이번 풍선도 민간 영역의 실험용이 아니라 이건 군사 용도에서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들 보는 입장에 또 생각이 묘해요. 네. 미국이 뭐 이렇게 저 과민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요. 네. 이 북한이 또 우리한테 풍선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하여튼 중국이 또 지나갔겠지. 우리도 지나가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일단은 네. 만약에 그렇게 풍선이 날라오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이렇게 막 격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써가지고 네. 풍선을 고스란히 갖다 주면서 네. 공개해가지고 네. 이거 봐라 뭐 이렇게 해야 네. 입증이 될 텐데 그냥 쏘고 말았단 말이에요. 써서 다 자네를 이미 다 수거했어요. 그건 미국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한다고 FBI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투기까지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풍선이라고 그러면 금방 네.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선을 격추한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로 알려진 F-22 랩터였고요. 이 발사한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이 한 발에 6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억 6천만 원이 넘는 굉장한 미사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됐나? 이유가 있었대요. 98년에 캐나다에서도 기상기구를 올렸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제멋대로 떠다닌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격추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투기 2대를 보내서 기관포를 그러니까 20mm 기관포를 1000발을 넘게 발사했는데 헬리움 가스가 조금씩 빠지긴 했는데 이게 추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구가 결국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도 지나서 아이슬란드까지 날아간 후에야 이게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해요. 당시 캐나다 국방부는 이 기구가 25층 건물 크기였는데도 조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투기가 보통 고도 15k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기구가 18km 상공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기로 해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고 이게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전봇대를 만나는 약간 뭐 그런 수준이래요. 이걸 맞추려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전봇대가 얼마나 순식간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생각에는 쉬울 것 같은데 전투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관포를 쏜 게 아니라 이제 미사일로 이제 이걸 격추를 시킨 건데 왜냐하면 정찰풍선이라는 게 발열 지점이 없대요. 그래서 열로 추적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맞히기가 어렵답니다. 열을 감지 못하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AIM-9X라는 공대공 미사일은 주변 대기랑 온도차가 있는 물체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데 7억 6천만 원이나 하는데 할 수 없이 이 지금 미사일을 택한 거고요. 근데 이제 미사일만 비싼 게 아니라 F-22 최첨단 비행기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랩터의 비행 시간당 비용이 7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900만 원이니까 이 돈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근데 반면 그럼 중국의 이번 정찰 위성은 얼마나 들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355달러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풍선이었대요. 그러니까 45만 원을 격추하려고 지금 7억이 뭡니까? 8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된 거죠. 이게 참 비대칭 전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조그마한 드론 하나 쌓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막 몇천억 원씩 막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참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일단 전투기가 이렇게 최신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출하시켰다는 거는 중국한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대적할 만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찰풍선이 F-22 랩터가 처음으로 만난 공중전 상대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요격이 첫 번째 공중전 요격 실적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 이게 작전 반경이 2,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중에서 만나면 적기들이 식별을 잘 못한대요. 바로 뒤에 있어도 이게 있나? 이걸 잘 못 알아차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냉전 시기에 미군에서 소련이 아예 따라올 수 없게 최소 2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미래 전투기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81년에. 그래서 2006년에 첫 번째로 배치가 됐는데
했는데 지금 18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2014년에 시리아 내전에 출격을 했어요. 200회 넘게 폭격 작전을 벌였는데 단 한 기도 격추되지 않았고요. 적이 발견조차도 못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F-22 하면 미국 군사력의 상징 이렇게 인식이 되는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가 여기에 필적할 만한 전투기를 우리 개발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이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기에 맞먹는 전투기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풍선 네. 만든 것 중국 과학원 산하무 기관이라고요? 네, 인민해방군이 결국은 그 배후에 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교도통신이 중국에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번 풍선은 중국 정부의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 산하에 있는 우주기술연구기관이 개발한 군과 민이 함께 상용할 수 있는 정찰 풍선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주랑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는 전략 지원부대가 이 풍선을 운용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네. 미국도 이 풍선이 중국 풍선 선단이라는 게 아예 있는데 그 일부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활동은 중국 군이 지시를 해서 종종 수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조달 포털 사이트에 이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공개된 정보입니다. 여기에 정찰 풍선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 업체는 군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들을 제재했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그런 맞조치를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미 2020년 초에 이 관련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 일보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네. 그때 그 중국 언론에 중국 국방기술대학에 풍선을 전담하는 연구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정찰 풍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고도와 지상의 목표물을 담당하는 하늘의 강력한 눈이다. 미래의 풍선 프로그램은 심해의 잠수함처럼 오싹한 숨은 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그 국방일보에 올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인민해방군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이런 주장이 맞다면 네. 중국이 미국한테만 정찰 풍선 보내나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보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5개 대륙에 40개국 이상의 이런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남미, 동남아, 동아시아, 유럽 뭐 이런 곳에서 중국이 날린 풍선이 목격이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24번이나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고요. 이번에 격추된 풍선을 포함해서 뭐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3번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1번, 그래서 이제 총 5번 미국 안에서만 비슷한 풍선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풍선을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으로 분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오니까 미국 정부가 이 풍선 목격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풍선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2020년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례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이게 몇 번이나 왔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미국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미국에서 목격된 정찰 풍선들이 대부분 영공에 진입했다가 빨리 빠져나갔대요. 근데 이번에는 며칠에 걸쳐서 횡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콜롬비아 공군도 4일에 자국 상공에서 이번 풍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체를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내놨고요. 일본 정부도 지난 몇 년간 이런 풍선이 사실 관측됐었다라는 얘기를 내놨고, 대만도 중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풍선이 여러 번 보인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건 일반 관측용 풍선의 크기나 고도와는 차이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 나라들에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정찰 풍선을 다른 나라에만 보낸 게 아니라 자국민 감시용으로도 사용해 왔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어디에 보내냐면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같은 데 보내서 감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정찰 풍선을 자국 내에도 많이 보내서 감시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찰 풍선이 하나 발견되고 나니까 네. 우리도 봤다. 네. 이게 최첨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네. 지금 다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우주주 정거장도 만드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성도 발달돼 있죠. 아니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풍선을 띄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풍선을 2차 대전 때부터 뭐 운용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깊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위성이 발달하면서 한동안 이제 멀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다시 풍선이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찰 풍선이 대개 고도 24에서 37km 사이를 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160에서 2000km로 비행하는 적어도 인공위성보다 낮게 날기 때문에 네. 저속으로 거기다가 정찰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위성보다 더 세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성보다는 그 더 오래 채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천히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모바일 통신을 포함한 지상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발사나 회수하는 비용이 싸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단점이 굉장히 크고 현대식 정찰 풍선에는 드론 시스템하고 미사일 탐지 능력까지도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장착이 가능한 정찰이나 송출 장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건 맞고요. 발견될 가능성도 높죠. 이번에도 너무 크기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처럼 발각이 되면 영공을 침입했다라는 게 알려져서 외교적인 역풍을 맞을 단점도 있는 게 정찰 풍선의 특징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하면 네. 계속 진 빠지게 몇백 개씩 막 몇천 개씩 막 날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성도 쓰지만 이런 네. 것까지 이렇게 재래적인 방식까지 쓰게 된다면 더군다나 이 풍선이 예전 그대로 그냥 풍선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예. 최첨단 뭔가 이렇게 장비들을 갖고 오는 거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데. 그렇죠. 이게 간단한 풍선이 아니네. 아닙니다. 21세기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단순한 풍선 기구가 열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번 사건을 반중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40개국에 이제 보냈다라는 이제 그런 정찰 기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미국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사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관련 내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금 중국 견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구 잔해를 다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분석 결과도 동맹과 또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중 양국이 이 풍선 얘기로만 계속 뭐 외교 관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 했는데 양측이 팽팽하게 평행선만 긋다가 끝났거든요. 예. 서로 이건 안보 위협이다. 이건 민간용인데 너무 과잉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그렇죠. 격화돼서 갈등이 불거지면 안 만나는데 그래도 지금 외교수장이 비교적 좀 빠른 시간에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블링컨 장관이 왕이 그 위원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더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운 세계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드론에 이어서. 네. 지금까지 세계인면 내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하고 엘라 콜트레인, 에단 호크, 패트리샤 아케트 배우가 출연한 2014년 영화